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통일특강의 이동춘 교수입니다. 날이 제법 더워졌습니다. 벌써 반팔옷과 반바지를 입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온라인 강의가 마무리되고 대면 강의가 곧 시작됩니다. 강의실에서 뵐 날을 고대하며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수업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일 관련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답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쯤 오는 걸까? 라는 이 점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했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번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이 늘 궁금하답니다.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통일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월등한 힘을 가진 쪽이 통일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를 상정해서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통일이 아니라 정복입니다. 통일은 합의라는 과정, 화해라는 과정의 결과로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정복과 통일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통일은 언제 될까요? 화해 수고를 한 만큼 통일은 올 것입니다.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통일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한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이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그 1단계가 화해협력 단계인데 현재 우리의 통일 단계는, 한반도의 통일 단계는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이라면 통일이 되어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심리적인 수준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서 바라본 통일은 어떠한 모습이고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통일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남한이 바라보는 통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어찌 생각하고 바라볼까? 북한 정부는 통일을 어찌 생각하고 바라볼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북한 교회는 과연 통일을 바라고 있을까요? 주민들은 바라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남한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생 소원이 통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북한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이 민족적 과제임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자신의 평생의 소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일 간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 철학은요, 하나의 조선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분단과 통일의 상황 논리로 발전이 되지요. 그리고 평생의 사명이 남조선 해방입니다. 남조선 해방이라는 사명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북한 주도적 통일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겠다는 남한 주도형 통일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주도적 통일론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남한 주도형 통일론이 있기 때문이죠.
출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이 수업의 과목명은 무엇이죠? 이 수업의 풀네임, 이 수업의 과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실상 정치적 성향과 통일에 대한 신념이 생겼거든요. 군대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통일에 관하여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교류가 자유로워야 할 텐데 전문적 사상이나 정신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방향은요, 무엇보다도 북한을 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부터 버리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면서 고백하셨듯이 주적에 대한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 협력을 모색하고 추구해야 할 상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태도이자 방향성입니다. 군대에서 경험을 또 얘기를 어느 분이 해주셨어요. 제 궁금한 점은 제가 군 복무를 수색중대에서 해서 GP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데 판문점 선언 이후 곧바로 남북한이 동시에 GP를 몇 군데 철수도 하고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조금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북한의 보여주기식이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최근 루머로 떠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사 확인 필요, 김여정으로 권력 계승 등 북한 정권에 대한 가십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엔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한 군데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통일로 가기 위해 남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 시대의 현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꿰뚫고 계시고 입장 정리를 충분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현 상황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군대에서 경험하신 것은요. 2018년 4월 27일 열렸던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선언했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에 다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것의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서해 북반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이렇게 선언문에서 선언한 내용을 실천한 것이 질문하신 분이 군복무 중에 경험하셨던 내용입니다. 네. 사실 남남 갈등을 푸는 것이 남북 갈등을 푸는 것보다 수만 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 시민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통일이 무엇인지에서부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통일의 방법, 그리고 시민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일 시민교육을 통해 마음을 모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의 평화 통일에 주변국들의 방해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배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고 계시다시피요. 한반도 주변에는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큽니다. 통일을 지원하는 세력 내지는 통일을 돕고자 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큽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그 대표적인 세력들이죠. 사실 이 세력들 외에는 우리에게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들 나라 중 어느 나라도, 즉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들 나라 중 어느 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에요. 미국은요, 아시아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의 분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중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러시아는 옛날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회복하고 싶기에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합니다. 일본은 아예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지 않습니까? 분단의 원흉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1972년 7월 4일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바가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방해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금액이나 정부의 예산안 등이 궁금합니다. 통일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금액은 쉽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2020년도에 올해 통일 관련 정부 예산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은요, 2019년도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남북협력기금이 있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9년에는 1조 1036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1조 217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외교통일 예산은 2019년도에는 5조 원, 올해 2020년에는 5조 5천 원입니다. 513조 5천억 원에 비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통일 관련, 통일 외교 관련 예산과 그리고 비용이 더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하는 일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면 우선 통일부 창설 배경 및 의의는 이렇습니다. 통일부는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분당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부 창설 배경 및 의의입니다. 통일부는 그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이 질문도 하셨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은 공부한 개념들이 실제 통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수업에서 제가 늘 기승전 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화해입니다. 기승전 화해. 모든 평화 이론이 화해에 맞춰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평화 이론 혹은 평화 담론 이 모든 것이 우리 수업에서는 화해에 맞춰 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승전 화해이냐 하면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교적, 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한 개념이 실제 통일 현장에서 화해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 질문입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얼마만큼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얼마만큼의 능력?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대화, 지치지 않는 대화, 좌절하지 않는 대화, 바로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얘는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대화 중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길입니까? 그만큼 많은 수고가, 아주 큰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의 큰 몫이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대화, 지치지 않는 대화, 좌절하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 보시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학자들의 통일론을 통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업을 통해 저는 통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이 궁금하다. 너무 이 질문을 받으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질문하신 분의 각오, 다짐인 것 같아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대신 아자! 하나님께서 화해를 원하시며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두 국가의 체계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협상이라기보다는 둘 중 하나가 포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화해를 하고 이웃나라와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안하신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안하신 것은 연애로서의 통일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 같은 연애이듯 실제적 통일이 아닌 통일인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연애로서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연애로서의 통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와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 관계. 네, 이것도 통일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관계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 정치, 경제, 행정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제안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하신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남과 북의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쪽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지금으로서는 남한이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남한이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북한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독일 통일을 경험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독일의 통일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도 서독이 동독의 경제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합쳐서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 그리스도인의 과제 중에선 이 땅의 평화를 해치는 미친 운전사를 정의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평화를 흔드는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이후에 다시금 재평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보네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분별로서 우리 시대의 미친 운전사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시고는 과연 미친 운전사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미친 운전사라고 하실까? 북에 있을까? 남에 있을까? 아님 양쪽에 다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여기에서 미친 운전사는 어떤 의미로 쓰신 것인지요? 그리고 사회 부조리와 부정의가 남북 둘 다 양쪽에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의도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미친 운전사입니다.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가 자신의 정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고 할 때는 아주 격렬하게 평화를
반대하고 그리고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친 운전사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미친 운전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미친 운전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운전사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는 북한에만 있다, 남한에만 있다라고 딱 하나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운전사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로 이 문제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퉁이랑 하버마스의 이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갈퉁은 평화를 폭력, 갈등 등을 해결하며 노력으로 유지한다와 하버마스는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이론이 맞는지 제 생각이 조금 잘못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갈퉁과 하버마스의 이론 이것을 우리의 통일 수업과 연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갈퉁에 대해 좀 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퉁은 노르웨이의 평화학 창시자입니다. 이 갈퉁은 평화를 위해 무력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강대국들의 논리를 향해서 나쁜 평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력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강대국들의 논리에 나쁜 평화론으로 맞선 학자입니다. 갈퉁에게 있어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목적뿐 아니라 수단 역시 평화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퉁의 이 같은 생각을 집약한 책이 강의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저질러지는 전쟁과 폭력은 결코 평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은 국제적인 반전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다고 강변을 하죠. 그러나 갈퉁은 어떤 경우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퉁의 생각은 과정의 평화학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칸트의 윤리학과도 사실 상통합니다. 물론 갈퉁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 혹은 영원한 평화론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칸트의 윤리학과 상통하는 부분이 갈퉁에게는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갈파한 손자를 사실상 평화학의 창시자로 갈퉁이 떠받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갈퉁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퉁은 평화를 총소리가 나지 않는 소극적 평화와 모든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지켜내는 적극적 평화로 나누죠. 소극적인 평화를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인간 안보 개념의 평화로 흔히 일컫습니다. 물론 갈퉁의 대표적인 주장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인데 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비폭력 저항이 현실성이 있기는 한가라는 회의론을 자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갈퉁의 이 주장이 종종 반대 질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확고한 평화 철학이 어느 정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났습니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가 펼치는 평화적 비폭력 운동에 대한 대가로는 중국의 비평화적 무력 진압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나 평화적 수단을 지켜야 하는지 고뇌하는 티베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 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갈퉁은 인도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의 비폭력 민중 저항과 20세기 역사적 사건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용기 있는 개혁 같은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갈퉁이 학생들에게 자주 던진 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 사람 앞에 두 개의 오렌지가 있다. 세 사람 모두 배가 많이 고파 오렌지를 먹고 싶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한다. 사람 사는 세상에 힘센 두 사람이 오렌지를 차지할 수는 없다. 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다양한 답변이 쏟아집니다. 공평하게 오렌지 두 개를 각각 3등분한다. 제비뽑기를 해서 두 사람이 오렌지 하나씩 갖는다. 즙이나 주스로 만들면 공평하고 쉽게 나는 먹을 수 있다. 오렌지 두 개를 크기가 작은 오렌지나 다른 과일 3개로 바꾸어 하나씩 가진다. 훗날 무수한 오렌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렌지 씨앗을 심는다. 오렌지를 팔아 돈으로 나누어 갖거나 나누기 쉬운 다른 물건을 산다. 어떻습니까? 답변들. 갈퉁은 어떤 갈등이라도 이처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갈퉁은요, 1970년대부터 남북한을 수없이 오가며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온 평화운동가이기도 합니다. 휴전선으로 막힌 철길과 도로를 다시 이으라는 것도 갈퉁의 획기적인 제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산과 일본의 규슈를 수중익선으로 연결하는 제안도 곁들인 적이 있습니다. 하버마스를 좀 설명드릴까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의 핵심은요, 올바른 의사소통은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에 참여해야 한다. 상대방이 소통의 결과를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성공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런 예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치죠. 이 약속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서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명확한 메시지가 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둘 사이는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의사소통에는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좋은 결론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이성적 대화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소통은 말하고 행위하는 주체들의 상호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하는 그의 이론은 긍정적인 미래를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소통 주체들의 자세에 따라 좋은 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주체들 간의 태도,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답변이 됐나 싶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됐나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단 상황과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인 한쪽 편의 이야기만을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에 반하는 내용이다 보니 여러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북을 포용한다는 것, 그들의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본다는 것은 우리 국익의 관점으로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것도 이기주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교수님의 글을 우리는 이타주의적 상대성을 가지고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화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화해는 어느 정도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화해는 적극적이고 전적인 화해입니다. 감성적 표현을 해본다면요, 양보를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태도라면 양보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철저한 이타주의가 제가 주장하는 화해입니다. 물론 이 양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양보가 아니라 대화, 신뢰를 통한 대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대화이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양보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양보는 희생이고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철저한 이타주의적 방식으로서의 양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전적인 화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이고 한민족으로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합쳐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남북한 간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꾸준히 있었음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상황 아래에서 통일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와 엮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니까 통일을 이루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미칠 이해득실을 먼저 따졌기에 통일의 속도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각 정부의 통일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각각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전후관계가 있었는지, 가령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 정권을 유지했다던지와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또한 북한도 통일을 원하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지, 가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는 각각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와 김일성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만 하더라도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이 소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국내의 분쟁을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탈냉전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북한보다 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남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염려하게 되었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던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화친이 자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불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북이 대치의 분위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국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남북 모두의 이해와 계산에 의해 이 성명서가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 합의문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바로 남북한 정상의 여러 합의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한의 시작은 김일성이고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끝도 김일성이고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계승하는 것이 북한의 법이기 때문에 통일에 적극적이었던 김일성의 유훈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김정일, 김정은 이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통일 문제를 끌고 가고 있지 자기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통일론, 통일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국제정세에 종합적으로 적합한 통일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민족 한국가라는 통일 모델보다는 남한과 북한이 지난 오랜 세월 서로의 체제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에 한 나라가 되기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두 나라로서 평화적 교류, 즉 경제, 정치, 문화 등을 해나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통일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통일 방식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룩한 통일은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저는 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은 과정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 직후에는 남북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려는 자세,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남북 간의 공감대가 줄어들고 이러한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니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례가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지난 역사적 통일 사례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인 한반도 통일협정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일 문제, 정책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토론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태도, 실질적인 대화 기술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례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인 한반도 통일협정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 기술은 일단 만나야 적절한 기술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만나기 전에는 무용지물이고 만나야 거기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것들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하는 대화 기술은 일단 만나는 것이 1차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김진양 교수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개성공단에서
남북의 국민들이 만나다 보니 오해가 풀려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더 깊은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자주 만남은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확신합니다. 토론의 자세는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에서 서로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을 넘었듯이 함께 도보다리를 건넜듯이 그렇게 상대의 선을 넘어 들어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풀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는 내 입장으로 와. 아니야. 내 입장으로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으로 넘어 들어가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하는 대화의 자세 또는 토론의 자세가 중요한 적절한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남아있는지 벌써부터 막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통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갈등과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각자의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덜 소모적이어 보이고 실제로 통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이런 중간 단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제적, 정치적, 감정적 소모가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피로감은 분단 비용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오는 피로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통일이 해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아예 통일을 거론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의 열망은 다양한 모습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일만이 오히려 답일 수 있습니다. 단 제안하시듯이 통일의 중간 단계를 두는 방식들은 완충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런 질문이네요. 저는 남북이 서로 공존의 상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왜 이것을 반대하고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전쟁인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적극적인 이해, 적극적인 자세 참 좋습니다. 저도 이것에 반대하는 그분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 개정을 반대하는 그분들의 이유는 북한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더 크기도 하죠. 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힘에 의한 북한 붕괴를 주문하고 있죠. 힘의 논리, 힘에 의한 정의 이런 것을 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굉장히 길군요. 북한 쪽이 조금 더 공격적인 언어를 쓰고 있지만 남북한 양측 모두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한 쪽 측면에서는 첫째,
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문제가 선결과제로 여겨집니다. 기성세대들은 좌우 프레임 안에서의 막연한 두려움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젊은 세대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념과 체제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갖는 어떠한 강점도 있고, 북한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공부 연구를 통하여 편견이 소멸되고 법의 개정까지 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으로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결성상에서 옳고 그름, 이념적 판단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판단일까요? 대통령의 임명을 통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의중이 기준일까요? 그렇다면 너무 쉽게 그 기준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까지가 간첩죄이고 어디까지가 수용범위 안에 있는 것일까요?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할 자신은 없지만 현 시대에 맞게 수정 변경, 세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평화적 통일과 어떤 측면에서 충돌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긴 질문에는 사실 긴 답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떤 면에서 긴 질문에는 짧은 답이 명답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조차도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자본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혹은 비판만 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그룹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대학조차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자유롭게 강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특히 신학교는 더더욱 그런 측면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정하는 것조차 국가 전복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자체 문항 자체로 보면 말이죠. 네. 북한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전개되는 통일 논의가 위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도로 대답을 하고 차후에 좀 더 긴 얘기가 주신 질문에는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질문을 또 볼까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 5대 원칙인데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의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도권 논쟁은 결국 싸움의 판을 키우자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판을 키우자는 것이 주도권 논쟁에 있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화해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가 소극적일 때
상대가 문제 해결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차원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그를 대화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설득한다는 차원에서 주도권이 사용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주도권 논쟁은 화해신학의 입장에서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북한도 남한도 자주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에 의한 통일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는 것이 화해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자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도권 논쟁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게 화해신학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질문을 볼까요? 상호 존중 정책을 보면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봐야 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만일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면 차후 통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북한을 독립국가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요, 남한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일방적인 이해가 아닐까 질문을 역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남한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부속 도서로 취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북한을 독립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남한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일방적 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과연 북한을 독립국가로 보지 않고 남한의 한 부속 도서로 본다면 과연 어떤 논의가 남북한 간에 진행될 수 있을까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한 논의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동안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남북 정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북한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질문은 좀 더 고민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북한의 정권은 일관성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권에 따라 입장이 변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북한에서의 통일론, 통일관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짝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소위 말해서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통일관 또는 통일론이 달라집니다. 통일 철학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선언인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밝힌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남북 대화의 끈을 충분히 이어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장 또는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에 의하여 이 연합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리한 남한의 연합제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이어주는 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통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교분리가 원칙인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성명문을 발표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충분하다 혹은 부족하다 등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성명문 발표 외에 한국교회가 통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민교육을 정교분리 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등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강의를 충실히 들어주신 질문이라고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한국교회 통일에 대한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수고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대한 보충적인 긴 설명은 나중에 더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법 밖의 정의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법 밖의 정의, outlaw justi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법 밖의 정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게 법을 넘어선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수고가 한국교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교회가 앞장서서 평화 및 통일 시민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DMZ 방문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왕래하며 만나는 일도 좀 더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종교의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평화, 평등, 화해, 사랑,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치로 해서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화해신학은 소외 문제에 적극적 행위를 하는 정치 행위를 하며 이를 랑시에르의 정의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도출해내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거나 골치 아픈 문제라 신경 쓰기 싫다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업 외에는 무관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또한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몰두해 있는 분들에게 사회정의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지를 받지 않겠다는 분들에게 억지로 전도지를 건네주는 것과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부정의가 곧 무관심한 그에게 억울함을 갖다 줄 것이라는 것을 간단한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면 관심의 진폭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부정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정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관심의 진폭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 신학 파트를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해 신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좋지만 실제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은 듯합니다. 또한 화해를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를 강요하는 건 역시 하나의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듯한데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화해를 통해 소통의 창구가 열려 용서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 참 딜레마네요. 네,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강요는 지적하시다시피 또 하나의 폭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화해는 정치공학적으로 읽는 화해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읽는 화해입니다. 신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화해입니다. 신의 명령조차도 폭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명령이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신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화해를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기와 용서받음이 담긴 화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가 말하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기이고 용서받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받기 싫은데 용서받으라고,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폭력으로만 또는 폭력이라고 이해하는 건 바른 도덕적 이해 내지는 도덕적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도 제법 긴 질문이군요. 첫째, 북한에 대한 정치신학적 입장과 화해신학적 입장이 있고 일반 시민사회에서 보여지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쪽의 이론과 행동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도 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나쁘게만 보려 하는 인식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그것이 화해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라 생각되는데요.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전쟁과 분단의 경험이 이념의 대립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둘째,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외자들에게 중심부와 자리를 내어준다는 화해신학이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화해신학이 중심부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힘이 있는지요? 실제적 예로 반공이념으로 뭉친 보수적 세력이 더 강한 한국사회 혹은 교회에 있어 밀려난 소외자가 오히려 평화신학의 입장이지 않은지요? 셋째, 또한 화해신학이 소외된 이들에게 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오히려 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신학이 상황보다 화해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을 주체로 환원시킨 서구 철학을 비판했던 레비나스처럼 화해라는 목적 아래 소외된 이들을 전체로 묶는다면 이것은 정치신학, 힘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네,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긴 변명식의 이해를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한국전쟁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동하고 있는 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이자 가치인 화해와 평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그리고 가치는 화해이고 평화입니다.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본보이고 함께 손을 잡자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에게 중심부를 내어준다는 것은 비대칭의 구조를 대칭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평등이라는 구조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급의 탈계급화, 구조의 재구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중심에 있어야 주변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계급 구조,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을 계속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탈계급화, 탈정치화, 탈구조화, 탈중심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중심적 가치이고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계급의 탈계급화, 구조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주변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중심부에 있으면 절대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주체 논쟁은 사실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주체 혹은 주체성의 회복은 빼앗긴 주체 혹은 박탈된 자리를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논지를 빌리자면 계급투쟁을 통한 무계급 사회 실현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볼프가 제시한 포용이란 개념을 전적으로 타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고 서로 존재자로서 대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받아들인 후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서로 다른 존재자로 대면하는 것이 언제나 화해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평행선만을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결국 화해는 그 평행성을 꺾고 하나로 수렴해가는 과정일 텐데 만일 그 수렴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예수적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화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길만이 정답인 걸까요? 첫째, 제가 이해한 볼프의 포용의 개념이 맞는지. 둘째, 그 개념에 따라 포용을 실천할 때 그 결과가 예수적 가치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포용을 우월주의로 읽기 시작하면 결코 포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포용하는 것으로 읽는 것도 이기주의가 될 수 있기에 이것도 결코 포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포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만 있고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 포용입니다. 너나 나나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 혹은 역량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포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점을 찾아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은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를 계속해서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 안에서 니버가 힘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을 바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니버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본다면 니버는 힘을 사용한 통일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고 그 뒤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이 니버가 말했던 사랑의 관점에서 잘 진행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넘어 평화 통일을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 평소에는 평화 통일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수업 시간 외에 들리는 현재 남북 상황이 너무나 암울해 보여서 조금은 지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니버를 비판하는 지점은 그가 힘의 사용 혹은 배양을 정당한다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힘으로 악을 도모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힘 사용의 정당성이자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은 또 다른 힘을 낳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힘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비폭력적 도구입니다. 반면에 무기는 폭력적 도구입니다. 폭력적 도구로 예수의 비폭력적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니버의 힘의 사용을 비판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출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자, 오늘 수업은 모두 몇 개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나요? 오늘 수업에 여러 개의 꽤 많은 질문이 등장하고 질문에 저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개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지 그 개수를 세워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질문의 답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글을 다시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화해를 해야만 한다는 논리적 강압이 느껴지는데 이 느낌이 왜 생길까요? 비단 이런 느낌은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 사대주의? 이런 우리의 입장에 대해 그래서는 북한의 많은 부분을 포용한다 하지만 결국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입장, 사회적, 정치적을 고려하지 않은 결국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것이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글을 북한의 누군가가 읽었을 때 과연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할까? 글의 흐름이 대립과 상반의 개념으로 진행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제 논지에 꽤 도발을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저도 재미있자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배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인 평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해 그리고 평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밝혀내는 역사를 믿고 진보와 퇴행의 반복을 견뎌낼 때 퇴행의 시기만을 겪었던 세대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진보의 시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태도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실 어느 시대나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이 필요했고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가치이자 덕목인 소망과 인내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므로 잘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첫째,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과거사 청산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의에서는 남과 북 사이 어떤 과거사를 청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6.25 전쟁 및 분단의 책임과 이에 따른 배상 문제가 떠오르는데 혹시 이외에도 남북한 사이에 어떤 과거사를 청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두 번째, 사적으로 군대에 있으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엄청난 수의 도발을 했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남한도 그에 못지않은 일을 했겠지요. 천안함,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등 북한의 소행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 사건들을 북한은 왜 자신들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과 전쟁 전후로 생긴 과거사들에 대한 모든 것이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남북과거사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의해 밝혀지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북한만 남한 지도자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또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남한의 소행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 어디도 이런 일들에는 인정하지 않는 법이지 않을까요? 내가 했다. 내가 잘못했다. 상호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들이 열린다고 보입니다. 자본주의 시효가 점점 종료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과로 극심한 양극화, 자본에 의한 계급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체제 역시 제 기능을 못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미래의 통일이라는 부분에서 남과 북이 가진 상반된 두 체제가 다 역기능과 부작용이 극심한 상태인데 교수님은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여기시나요? 혹은 제3의 길이신가요? 결국 제3의 길이 선택되지 않을까요? 북한도 남한도 자신의 체제에 익숙해 있다면 상대의 체제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 통일 협상 과정에서 거래되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취한다 하더라도 제3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식선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혹은 남한식 자본주의 플러스 북한식 공산주의라는 제3의 길로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용 지불로서의 화해를 보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섬김 혹은 희생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갚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남한이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상이라 명명하는 것은 남북한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주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도 가해자이기에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기에 하시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방적인 보상이라면 섬김 혹은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너희들만 내놔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엄청난 광물 자원을 통일의 날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남한이 화폐로 보상 혹은 섬긴다면 북한은 비화폐로 보상 혹은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협력이 갖고 오는 시너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남한의 희생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마치 무엇을 커다랗게 양보하고 무엇을 커다랗게 베푸는
그런 태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저는 북한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혜자, 너희는 수혜자. 이런 관점은 북한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태도입니다. 성서는 용서가 정의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 맥락 안에서인가요?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있는 건가요? 성경 구절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성서 전체의 맥락입니다. 신학적이라고 표현해야겠죠? 혹자는 용서를 사랑의 완성 혹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저는 화해통일 신학 담론자의 입장에서 정의의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포트를 내드려야 하겠군요. 오늘 레포트의 주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것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 또는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5개로 정리를 해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5월 8일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질문과 답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 또는 더 알게 된 사실 5개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안녕.